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점유 보호 청구권부터 자 기본서 304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304페이지. 자,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것도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점유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죠. 점유 보호 청구권. 자, 그렇다면 점유 보호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당연히 종류는 몇 가지겠어요? 종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첫 번째, 반환 청구가 있죠? 반환 청구. 돌려달라고. 그리고 무슨 청구 있어요?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마지막이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세 가지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청구권이 이 점유권 파트에서 일단 반환 청구 204조, 제거 청구 205조, 그리고 예방 청구는 206조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건 결국 여기죠. 여기 204조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나머지는 쩔이에요. 자, 204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1항에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때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은 뭐가 있을 때, 뭐를 당했을 때, 침탈을 당했을 때요. 침탈의 뜻은 빼앗겼다는 뜻이죠. 빼앗김. 자, 그리고 2항입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보호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아니라 악의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4방입니다. 이 청구권, 1항의 청구권이죠. 1항의 청구권이 뭐예요? 1항에서 말하는 청구권은 반환 청구, 그리고 무슨 청구? 손해배상 청구야. 이 두 가지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자, 205조도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거 청구를 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요. 전항의 청구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역시 전항의 청구권은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제거 청구, 손해배상 청구요. 네? 전항이 1항이잖아요. 1항. 방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제척기간 반환 청구도 1년, 제거 청구도 1년이죠. 자, 206조도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얘는 좀 특이하죠. 뭔가 방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침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방해나 침탈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뭐가 있다고요? 그럴 염려가. 방해가 있을 듯 말 듯 한다는 거죠. 염려가. 자, 이럴 때는 예방을 청구하거나 그리고 밋이 아니라 또는이죠. 또는. 이 또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둘 다 행사 가능, 아니면 한 개만. 예방 청구 혹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하는 것. 둘 중에 한 개만 청구. 자, 4방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점유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전조 3항 규정을 준용을 한다. 네, 그러니까 전조라 하면 205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밑에 쪽에 207조 확인하세요. 207조. 간접 점유자 같은 경우도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2항에 보시면은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을 때 이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걸 청구한다 그랬죠. 이게 원칙이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때 그때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08조도 확인하세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 그리고 본권에 기인한 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유권 따로 본권 따로 재판한다는 거죠. 따로 재판.
자, 그런 맥락에서 2항에 나와 있듯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니까 뭐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점유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 중에서 204조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204조. 204조 1항. 204조 1항. 침탈이 있어야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이 있어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역시 반대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침탈 없으면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그죠? 침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호받는 자,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있고 점유물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넘어간 경우라면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보호받으니까요, 행사 못한다. 자, 그리고 3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침탈이 있는 날로부터 해서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는 제척기간이에요. 여기 이 세 가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오른쪽 가셔가지고요. 02번에 보시면 점유물 반환 청구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사례 보시면 A 소유 자동차, 갑이 수리 맡아서 보관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의 A가 소유자, 그리고 갑은 점유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을이 자동차 점유를 침탈한 거죠. 그럼 을이 침탈자. 을이 자동차 훔친 거죠. 이때 을이 다시 그 자동차를 병에게 인도. 현재는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은 자동차를 언제까지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는 거죠. 일단은 침탈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승계인이 만약에 선이라고 한다면, 병이 선이었다면 이런 경우는 갑이 병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이 1년의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1년을 출소기간이라고 해석합니다. 출소기간. 소를 제기하셔야 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내려와서 침탈에 대한 내용부터. 밑에 네모 2번에 보시면 이 청구 요건은 반드시 침탈이 있어야 된다. 침탈. 자, 이때 침탈의 뜻은 1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점유를 빼앗긴 것이다. 근데 밑에 2번에 보시면요. 침탈이 아닌 것들이 나오고 있죠. 침탈처럼 보이지만 야, 이거 침탈 아니야?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침탈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야, 이거 침탈 아니야? 응, 아니야. 침탈 아닌 게 있다고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침탈이 아닌 거 뭐 있었어요? 맞아요. 사기. 침탈 아니죠. 사기는 침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는요. 자, 그럼 두 번째. 유실물 습득. 유실물을 습득한 것도 침탈은 아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좀 길어요.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승계시켰을 때, 자, 예를 들면 무단전대 같은 겁니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아주 자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침탈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침탈처럼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속으면 안 되죠. 침탈 아니다 라고 푸셔야 되죠. 먼저 사기입니다. 사기. 자, 사기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물건을 가지고 있다. 동산을 예를 들어 점유하고 있다. 자, 그런데 갑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을이 갑을 사기쳐서, 을이 갑을 기망해서,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 갑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아서 을이 뭐 예컨대 도망가 버렸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때 갑이 을을 잡았을 때, 그럼 을 같은 경우는 침탈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사기치는 놈이죠. 이 사기꾼을 상대로 해서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돌려달라고.
응? 사기꾼 나쁜 놈아 돌려줘. 반환 청구.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을이 갑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빼들어 갔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쏘가서, 네가 쏘가서 네 손으로 넘긴 거잖아. 그죠? 자기 손으로 준 거잖아. 얘. 그러니까 따라서 사기는 침탈이라고 침탈 아니라고. 침탈 아니라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자, 유실물 습득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트북을 지하철에다가 놓고 내린 거지. 놓고. 그럼 갑은 노트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 이런 잃어버린 물건을 뭐라 그래요? 유실물이요. 유실물. 근데 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을이 이 유실물을 습득하신 거죠. 습득. 유실물을 습득하셨다. 그리고 그 습득자 을을 갑이 발견했을 때, 갑이 내가 잃어버린 노트북 들고 있는 을을 발견했을 때, 야 가지고 와라. 아, 노트북 가지고 오거라.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 아니 왜냐면 을은 훔친 거니까 주운 거니까 주었다는 거죠. 훔친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죠? 네, 주었다는 거, 주었다. 침탈이다, 침탈 아니다 이거. 침탈 아니라는 거, 침탈 아니다. 그럼 노트북은 읊게 되는 겁니까? 노트북 읊거 되는 거예요? 아니 경찰 하지 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자, 점유권하고 소유권만 생각합시다. 자, 을 같은 경우는 노트북 이렇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는 점유물의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뜻이죠.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갑이 노트북의 소유자라고 한다면은 뭘 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면 돼요? 네, 소유권 가지고. 소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예, 근데 지금은 소유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따라서 갑은 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때 204조 가지고 반환 청구해야 된다. 213조 가지고 하셔야 된다. 213조 가지고 오라는 거지. 213조. 그죠? 204조. 아, 그거 안 된다고. 204조는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사기꾼 상대로 반환 청구할 때 204조 가지고 반환 청구는 안 되지만 그 목적물이 갑이 그 목적물의 소유자라고 한다면은 213조 가지고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무단전대.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물건을 빌려줬어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자, 그러면 임대차를 했고 역시 노트북이에요. 자, 임대차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이 빌렸으니까 임차인. 을이 임차인. 네? 빌려준 갑은 임대인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을 때 여기서 누가 직접 점유해요, 물건을? 얘가 직접 점유하죠? 얘가 직접 점유. 임차인이 직접 점유. 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라는 거죠. 이때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갑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라고 동의를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간접 점유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직접 점유자가 그냥 제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빌린 노트북을 빌려줘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점유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직접 점유하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전대차를 한 것이 아니라 갑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슨 전대를? 무단전대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단전대를요. 자, 그러면 갑은 당연히 기분 나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라고 동의도 안 했는데 제멋대로 빌려줬으니까요. 이때 갑은 현재 직접 점유하고 있는 무단전차인 병 상대로 해서 과연 점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습니다. 병이 노트북을 훔쳤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을이 자기 손으로 넘긴 거잖아요. 을이 자기 손으로 넘긴 거. 침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똑같죠. 그럼 갑이 병 상대로 반환 청구하려면 역시 몇 조 가지고 반환 청구하셔야 돼요? 213조. 내가 소유자면은 213조 가지고 반환 청구해버리면 되죠. 을하고 임대차 해지해버리고. 자, 확인합니다. 양과로 1번 확인합니다. 사기에 의해서 물건의 점유를 이전한 거.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점유자가 사기로 건물 명도해준 경우라면 점유 침탈 아니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갑이 점유하는 롤렉스 시계요. 예, 롤렉스 시계를 을이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서 시계를 받은 거죠. 을이 받은 거, 을이 훔친 거. 받은 거죠, 받은 거. 그죠? 갑이 속아서 넘겨준 거잖아요. 침탈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엄청 비싸요, 이 롤렉스 시계 이거. 차보셨어요? 예? 저 차봐서 가서 차봤어요. 얼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3천만 원이 이러시더라고요. 3천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럼 좀 더 마음에 드는 거. 이건 얼마죠? 5천이요. 예? 그럼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 억까지 가던데요.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제 양거로 2번이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인도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단전대 말하는 거예요.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완전 무시하고 점유를 인도시켜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무단전대입니다. 무단전대. 이런 경우도 병이 훔친 건 아니라는 거죠. 침탈은 아니다. 자, 뒤로 한 장. 자, 양과로 3번에 보시면 유실물 습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히 점유를 습득한 거지. 그러니까 득템을 한 거지. 침탈은 아니라는 거지. 그죠? 주운 거라는 거죠.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침탈 아닌 거 3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내려갑니다. 자, 네모 3번에 상대방. 자, 1번.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 악의일 때 상대방이 되는데 2번에 나오듯이 그 특별 승계인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를 상대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밑에 3번에 보시면 엄폐물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엄폐물의 법칙.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목적물을 이렇게 점유하는 자가 있고 갑이 점유자, 그리고 갑이 점유하고 있던 그 물건을 을이 훔쳤을 때 그럼 얘가 침탈자죠. 자, 당연히 침탈자 을이 있다면 갑은, 점유자 갑은 침탈자 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점유물 반환 청구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을이 침탈자니까. 근데 문제는 침탈자를 상대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하기 전에 이 침탈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재빨리 넘겼을 때 그럼 이 병이 을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으니까 얘를 가리켜서 특별 승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승계인. 이때 204조 현재 2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특별 승계인이 선이라면 훔친 물건이라는 거를 병이 전혀 모르고 점유 승계를 받은 상황이라면은 이때는 갑은 점유물의 반환 청구를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보호받는다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럼 반대도 아셔야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악이면 특별 승계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법칙이 있냐면요. 엄폐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그렇게 헷갈리니까. 자, 갑이 점유자. 갑의 점유를 을이 침탈. 얘가 점유를 침탈. 자, 그리고 침탈자 을이 점유를 다시 병한테 넘겼을 때. 자, 그럼 병이 그 유명한 승계인입니다. 그죠? 승계인. 자, 근데 이때 병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다. 얘가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라면은 점유자 갑은
점유자갑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점유물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병이 다시 점유를 넘겼다는 거예요. 병이 점유를 다시 넘겼다, 정에게. 그럼 얘도 승계인이잖아요. 승계인. 점유 넘겨받은 자. 근데 얘는 악이라는 거지. 얘는 악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때 과연 점유자 갑은 이 악의의 승계인 정 상대로 해가지고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아니, 악인데 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선의의 승계인 병으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이 보호받고 병 뒤에 정은 숨어 있는 거죠.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엄폐물 법칙. 이 엄폐물 법칙에 의해서 갑이 정을 상대로 해서는 정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얘가 악이라고 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폐물 법칙입니다. 이미 병한테 넘어가 버린 이상, 선의의 승계인한테 넘어가 버린 이상 하자가 다 치유돼 버린 거죠. 그럼 그 뒤쪽 애들은 뒤에 다 숨는 거죠. 보호받는 겁니다. 자, 3번에 나오고 있죠. 엄폐물 법칙. 점유 침탈자에서 선의의 특별 승계인으로부터 다시 악의의 전득자에게 점유가 이전됐다. 자, 이때 점유자가 그 악의의 전득자를 상대로 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밑에 4번 내려가세요. 행사기간 확인하세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이 1년은 밑에 2번에 나오듯이 출소기간이다. 출소기간의 뜻은 지금 파란 색깔로 표시가 돼 있죠. 반드시 그 기간 내로 소를 제기하셔야 된다. 소송으로 해결하시라 이 말이에요. 소송으로 해결해라. 자, 오른쪽 가서 네모 5번에 내용도 확인하세요. 점유물의 반환 청구 관련해서 2번 보세요. 파란색 2번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된 건 아니죠. 각각 별개의 청구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우리가 앞서 조문에서 확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뒤에 나오는 점유의소, 본권의소 역시 앞서 조문에서 확인한 거 동일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유권 파트 마무리하고 이제 소유권으로 넘어갑니다. 315페이지로요. 소유권. 315페이지. 소유권. 예,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소유권. 자, 소유권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가 출제되는 것은 일단 216조부터 시작해서 216조부터 244조까지. 우리가 지금껏 30분 동안, 거의 30분 동안에 한 조문 한 개 가지고 우리가 저기 수업했잖아요, 지금. 점유권 파트 204조 가지고, 그죠? 근데 조문 몇 개야, 지금 이거? 에? 많죠, 그죠? 많죠, 조문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몇 문제 출제돼요? 에? 출제가 안 되죠, 그죠?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로. 만약에 출제가 되면 몇 문제? 되면 한 문제, 되면 한 문제. 버리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버리시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상린관계를 막 들고 팔 필요는 없는데 들어갈 때 219조하고 220조에 나오는 주의 토지 통행권 관련된 내용하고 주의 토지 통행권. 자, 그다음 추가적으로 상린관계 중에서 이 경계와 관련된 상린관계가 있습니다. 경계 관련. 네, 그 내용들은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소유권 파트 두 번째 취득의 문제. 그 중에서도 취득시효 대단히 중요하죠. 취득시효 별 1개. 취득시효 별 1개입니다. 자, 특히나 이 부동산 취득시효에서는 취득시효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뭐가 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어요? 점유 취득시효가, 그죠?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얘는요? 쩔이는 아니에요. 좀 덜 중요하다는 거죠. 덜 중요. 그죠? 쩔이 아니에요. 덜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공동 소유 중에서도 이 공유. 이 공유는 꼭 나오죠. 꼭 나오죠. 공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출제입니다. 공유는요. 반드시 꼭 출제. 네, 이렇게 세 파트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린관계 속에서 우리가 안 했던 것들, 다루지 않았던 것들, 내가 공부 안 했던 것들,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치는데 내가 안 한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죠. 찍어서 맞춰야 돼요. 에? 찍어서 맞추세요. 찍어서. 맞출 수 있죠? 네, 찍어서 맞추셔야 돼요. 찍어서. 어떻게 찍어야 돼요?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찍으세요. 과학적으로. 에? 아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에? 민법 몇 문제죠? 40문제입니다. 40문제, 그죠? 아시다시피 40문제죠. 과학적으로 찍으시라고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선다가 5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선다 5개가. 오지선다 맞나요? 예, 오지선다죠. 우리 시험이. 그럼 민법 40문제 중에서 1번이 정답인 거, 2번이 정답인 거, 3, 4, 5번이 정답인 문제들이 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쏠려 있어요? 퍼져 있어요? 퍼져 있죠. 그러면 1번 정답인 문제 몇 개? 예. 2번 정답인 거는요? 8개. 다 8개예요. 다 8호 40. 8호 40이라고요. 예? 과학적으로 찍으시라고요. 문제 풀다가 1번부터 40번까지 갔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문제 표시하세요. 이렇게 세모 표시하세요. 모른다. 응?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문제쯤 된다.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다. 그럼 이 모르는 5문제 같은 경우는 찍으셔야죠. 이때 느낌으로 찍지 마시라고, 느낌으로. 그리고 찍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 왔다 갔다 찍으시면 한 번으로 미셔야 돼, 한 번으로. 올인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와요. 어떤 번호로 내가 밀 거냐? 어떤 번호로 밀 거냐?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세보시라는 거죠. 내가 지금껏 35문제를 풀면서 내가 1번을 정답으로 찍은 건 몇 개였는지, 2번을 정답으로 찍은 건 몇 개였는지 다 세보시라고요. 제 말 이해되세요? 세는 거죠. 예를 들어 셌더니 예를 들어서 뭐 2번이 정답인 것이 6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5번이 정답인 것이 막 세보니까 5번이 정답인 것이 예를 들어서 뭐 5개 나왔다. 5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럼 고민하지 말고 몇 번에 다 미셔야 돼요. 제일 덜 나온 거, 그죠? 내가 정답으로 제일 덜 찍었던 그 번호. 그 번호에다가 이렇게 다 올인하시라고요. 이렇게 다 5번으로 다 미시라고요. 그럼 맞출 가능성이 현저하게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해 안 되세요? 맞잖아요. 5번을 이렇게 미시면 적어도 3문제는 맞지 않을까요? 저 중에서? 5문제 찍었는데 3문제 맞추면 합격이죠, 합격. 그죠? 아까 이렇게 찍으시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공부를 7년 동안 하신 분이 계셨어요. 7년 동안. 그분이 이제 시험장에서 저를 만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 교수님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제 행운의 숫자를 정하고 나왔다고. 집 밖으로 나오면서 느낌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촉이 왔다고. 제가 오늘 행운의 숫자 몇 번인가 물어보니까 행운의 숫자 5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번이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해운의 숫자를 왜 아침에 정하시냐는 거죠. 시험장에서 뭡니까? 시간 한 10분 남겼을 때 그때 해운의 숫자가 이렇게 탁 나오는 거죠. 그게 몇 번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구분이 떨어지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그죠? 그리고 과목별로 다 그래요. 과목별로. 개론 40문제 똑같습니다. 1번 정답인 거 8개, 2번 정답이 다 8개씩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덜 나오는 거에서 다 미시라고요. 그 연습을 하세요. 모의고사 칠 때도. 근데 모의고사는 안 그래요. 모의고사는 8개씩 안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연습은 하시라고요. 연습은. 제 말 이해되세요? 본 시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시험은. 국가시험 다 그래요. 쏠리면 안 되고 쏠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저한테 물어. 어떻게 세고 있냐 이거를. 이거 어떻게 세고 있냐는 거죠. 아니 왜 못 세요? 셀 수 있지. 왜 못 셉니까? 아니 OMR이 있잖아요. OMR이. 그죠? OMR 있잖아요. 이렇게. OMR 마킹 해보셨죠? 이렇게 OMR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수험번호하고 이거 쓰고 뭐 이렇게 1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문제 풀다가 내가 모르는 5문제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 돼 있잖아요. 마킹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돼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OMR 이렇게 보면은 바로 보이잖아요. 1번 내가 정답으로 찍은 거 개수 바로 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시라고요. 제일 덜 나오고 찍으시라고요. 따라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찍어서 맞추시라는 거죠. 찍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가 필요해요. 내가 찍었던 것들은 정답이어야 돼요. 그죠? 내가 찍었던 것들은 정답이어야 이 방법이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안 돼요. 이것도 아예 모르시면요. 예. 자, 소위권 들어갑니다. 자, 317페이지 읽어보시고요. 개념 정도는 자 뒤로 바로 상린관계 가죠. 자, 320페이지로. 자, 320페이지 상린관계 보겠습니다. 자, 의 보세요. 상린관계라고 하는 건 서로 상자에다가 이웃 린자를 써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 충돌을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돌을 조절한다. 인접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분쟁이 생길 가능성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절하기 위한 게 상린관계입니다. 자, 밑에 특성 좀 확인하죠. 첫 번째 특성, 상린관계는 독립한 물권은 아니다. 뭐 예를 들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면은 그 통행권 자체가 물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린권입니다. 말 그대로 상린권. 그러니까 이 상린권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상린권 자체가 독립적인 어떤 물권이라고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소유권 속에 포함된 하나의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따라서 상린권은 물권이 아니고 따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소유권의 요소. 그리고 소멸시효에 안 걸리죠.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가 없죠. 그러니까 상린권도 소멸시효가 없는 거예요. 자, 밑에 3번입니다. 자,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에게도 전세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준용이 되죠. 지상권, 전세권 준용된다. 자, 밑에 4번도 확인하세요. 자, 상린관계는 둘째 줄 확인합니다. 임의 규정이다. 당사자가 특약을 해서 법에서 정해진 내용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임의 규정. 자, 오른쪽 이제 02번서부터 상린관계 관련된 규정들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보고 넘어갑니다. 216조부터 보죠. 인지 사용 청구입니다. 자, 1항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경계나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 축조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주거에 들어가려면 승낙이 필요하다. 인지 사용 청구라는 것은 토지가 있고 그 토지 경계가 있고 소유자가 각각 있을 때. 자, 갑이 예를 들어 여기다가 담장을 쌓고 싶은 거죠. 담장을 쌓을게요. 이렇게 담장 쌓을게요. 이렇게. 을은 난 안 쌓아도 돼. 그럼 갑이 쌓으셔야죠. 그럼 여기다 담장을 쌓으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을의 땅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갑이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그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걸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2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민권입니다. 자, 그러면 인지 사용 청구를 할 때 이 해당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그냥 토지다. 을이 승낙을 해줄 수도 있고 승낙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토지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을이 승낙을 안 해주시면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통해서 승낙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담장 좀 짓겠다는데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자, 그런데 지금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지가 아니라 만약에 주거다. 갑이 들어가려는 공간이 을의 주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백날 첫날 판결 받아도 승낙에 가름할 수 없습니다. 주거는 프라이버시라는 거죠. 못 들어간다는 거죠. 주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 승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토지는 을이 승낙 안 해주면 판결 받아서 들어갈 수 있지만 주거는 안 된다는 거죠. 주거는 안 돼. 자, 2항 확인하세요. 이웃 토지 사용하거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보상해줘야 되겠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에 2번 갑니다. 생활방해 금지죠. 217조. 열기체, 먼지, 매연, 악취, 폐수, 음향, 진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웃 토지 사용 방해하거나 주거자 생활 고통을 주는 것. 자, 이때 생활 방해 하지 말라는 거죠. 금지가 된다. 방해하지 말거라. 자, 토지 소유자는 이와 같은 생활 방해로 이웃 토지 사용 방해하거나 주거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요. 자, 그리고 2항입니다. 이 생활 방해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할 때 인용할 의무가 있다. 인용이 뭔 뜻이에요?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참으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참으시라는 거죠. 그죠? 생활 방해가 있더라도 윗집에서 쿵쿵거리더라도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참으시라는 거죠. 용도에 적당할 때는. 그죠? 참으시라는 거죠. 에? 윗집에 애들 남자가 3명이거든요. 윗집에. 에? 새벽 2시까지 뛰어다니는 거죠. 예. 근데 그분이 이사 오자마자 오시더라고요. 빵을 주시더라고요. 잘 부탁드린다고. 예? 왜 빵을 주시죠? 빵을 주시더라고요. 잘 먹었죠. 예? 그러니까 뭐 애들 또 옷 좀 쓸만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그렇게 주시고 계속 주시더라고요. 왜 주지 싶었는데 이것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주니까 뭐 이렇게 뭐 말을 해요, 못 해요? 예? 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 한다고 그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예, 마음껏 뛰죠, 그러니까. 자, 뒤로 갑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주의 토지 통행권 219조입니다. 219조.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면은 자, 지난 기본 이론 과정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었는데 자, 토지가 일단 인접해 있어야죠. 그죠? 토지가 인접해 있다. 자, 토지가 인접해 있고 요렇게 공로가 뻗어 있고 갑과 을이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때 갑이 이 소유 토지가 맹지라고 한다면 맹지. 주변이 다 산이라는 거지. 그럼 을 땅을 밟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 주위의 토지를 통로로 활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린권. 이게 바로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거죠. 자, 이때 갑이 주위 토지 통행권을 행사를 할 때 을에 승낙 받고 해야 돼요? 승낙 안 받아도 돼요? 예? 승낙 받고 승낙 안 받아도. 승낙 안 받아도 돼요. 을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아요. 을의 승낙은 필요 없다. 아니 그럼 승낙도 안 받고 남의 땅을 막 다닌다 이 말입니까? 예,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라고요. 아니 왜냐면 을이 승낙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승낙이 필요하다면 을이 승낙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갑은요? 자가격리 하셔야죠. 계속 자가격리죠. 그러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여기서. 아니면 산을 넘든가
터널 뚫으시든가. 그죠? 그러니까 갑이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승낙은 필요 없다. 자, 그런데 갑이 여기다가 통로 개설해서 통행을 하면 어쨌든 을에게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손해는 보상하시라는 거죠. 손해보상의 의무가 있다. 즉 주의 토지 통행권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에요. 유상 통행권입니다. 유상 통행권. 이게 원칙이죠. 원칙. 자, 조문 한번 보세요. 219조 1항에 보시면은 어느 토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 개설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할 수 있더라도 과다하게 비용이 든다. 예, 뭐 돈만 많으면 터널 뚫으면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이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통로 개설할 수 있다. 이항입니다. 다만 통행이나 통로 개설로 인해서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즉 유상 통행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갑을 가리켜서 통행권자라 그러죠. 주의 토지 통행권자. 자, 갑이 통행권자고요. 자, 그리고 이 을을 가리켜서 통행지 소유자라 그러죠. 통행지 소유자.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유상이다. 자, 근데 220조 내려가시면요.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경우는 보상의 의무가 없는 거죠. 220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상통행권이죠. 무상통행권.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맹지가 된 것이 분할로 인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됐을 때 이런 경우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직접 당사자들 간입니다. 자, 첫째 줄에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원래는 맹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 출입이 막혔을 때 토지 소유자가 다른 분할자나 양도 당사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때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거죠. 무상입니다. 자, 내려가서 판례들 좀 보죠. 통행권의 요건입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당연히 양과로 1번에 나오듯이 통로가 없어야죠. 즉 맹지이어야 남의 땅 밟고 나갈 수 있는 건데 양과로 2번이요. 통로가 있다. 아니 당연히 통로가 있으면 통로로 가야 돼요? 을땅 밟아야 돼요?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통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통로가 있다. 그럼 상식적으로 통로로 다녀야 돼요? 굳이 을땅으로 가야 돼요? 통로로 가야죠. 통로로. 이렇게 통로가 공로로 빠져나와 있다는 것은 맹지니까 맹지가 아닌 거니까 맹지 아닌 거니까. 그죠? 근데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죠. 통로가 있더라도 통행에 부적합하다면 통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부적합하다. 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맹지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고 인정 안 되고 인정되는 거죠. 통행에 부적합하니까 부적합. 자, 첫째 줄에 나오듯이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통행에 부적합하다면요. 이때는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인정되고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이라는 거죠. 인정. 자, 밑에 양과로 3번이요. 인정되는 자. 첫째 줄에 나오듯이 사용권 가진 자,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자들 전부 다 주의 토지 통행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줄에 나오는 불법 점유자나 오른쪽에 명의 신탁자에게는 대외적 소유권 인정 못 받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오른쪽 가셔가지고요. 2번 확인하세요. 파랑 색깔 2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내용 보세요. 첫 번째, 양과로 1번. 통로 개설할 수 있다. 주의 토지에 통행을 할 때 필요하다면 통로 개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자, 판례 문장을 좀 보면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 조성하거나 나무를 제거하거나 이런 식의 방법으로 통로 개설 가능하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에요.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통로 개설은 누구를 위해서 개설하는 거죠? 갑을 위해서 개설, 을을 위해서 개설. 갑을 위해서. 그죠? 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시라고? 통행권자 부담하시라고요. 그죠? 통행권자 부담. 3번이요.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둘째 줄입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도 통행권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은 철거 청구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가 이를 철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통로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시고? 예, 통로 개설 비용 누가 부담하고요? 통행권자. 그죠? 자, 통로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 같은 경우는 통행권자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통로 개설 비용이요. 통행권자가 부담을 한다. 자, 그런데 통행에 뭔가 방해가 되는 방해물이 있을 때 그럼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누가 부담하시고요? 이거는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비용 부담의 내용 좀 다릅니다. 비교 잘 해두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통행은 인정인데 배타적 점유는 인정되지 않죠. 통행권자는 말 그대로 통행만을 할 뿐입니다. 자, 뒤로 갑니다. 324페이지. 통행권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통로는 아무래도 가급적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통행지 소유자 손해가 덜 가기 때문이죠. 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 택해야 된다. 자, 밑에 동그라미 3번도 확인하세요. 통행로 자체가 고정된 건 아니죠. 고정된 거 아니다.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에 양괄호 4번입니다. 통행권 소멸입니다. 일단 통행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로가 개설됐다면, 공로 개설됐다는 건 더 이상 맹지가 아니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빠져나가면 되기 때문에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자, 밑에 쪽 보상이요.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유상 통행권이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듯이 무상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요건 두 가지입니다.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됐거나 아니면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됐거나. 이때는 보상의 의무가 없고, 자, 추가적으로 동그라미 3번에서 무상의 통행권에 관한 220조는 직접 분할자나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거. 승계인한테까지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승계인한테 넘어갔을 때는 유상이라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거예요? 유상. 그죠? 승계인 유상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물에 관한 상린관계 나오죠. 안 봐요. 물 싫어합니다. 물 보지 마세요. 물 보지 마세요. 자, 뒤로. 327페이지. 자, 327페이지 와보시면 경계와 관련된 상린관계 6번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조문들 좀 보죠. 237조입니다. 인접해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설치 비용은 절반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당연히 인접해서 토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토지가 또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를 갑소유, 여기를 을 소유할 때 갑과 을이 현재 서로 접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뭐 담장이나 이런 거 설치한다. 담장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 이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네? 누가 돈을 더 많이 내셔야 되겠어요? 네? 누가 돈 더 많이 내야 된다? 절반이 부담하시라고. 절반 부담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절반 부담해야 되죠.
접하는 부분이 똑같으니까 절반 부담하시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근데 이어지는 조문에서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는 거예요. 자, 설치 비용 말고 무슨 비용이야? 측량 비용, 측량. 측량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절반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고요.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그죠?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예,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예. 예. 갑자기 다 까먹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 그래서 설치 비용은 절반 부담. 설치 비용은 절반 부담.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238조.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하거나 높이를 높게 하거나 방화벽 특수시설을 하고 싶다. 자기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내가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높게 하고 좋은 걸로 하고 CCTV 설치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239조입니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간은 상린자 공유로 추정한다. 아니, 왜냐면 이런 경계표나 담 같은 경우는 설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셨기 때문에 절반에서 부담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린자에 뭘로 추정한다고요? 공유로 추정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절반 부담을 했으니까 절반 부담을. 자, 근데 이것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됐거나 담 자체가 건물의 일부다. 이런 경우라면 절반에서 설치 비용 부담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다 부담했다는 거죠. 이러면 공유로 추정할 수가 없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각 공유자가 경계선상 공유물에 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아니, 담장을 어떻게 분할하겠냐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공유 공부하고 와가지고 분할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240조입니다. 가지와 뿔입니다. 인접지,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었을 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양해요.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임의로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지는 물어보고 제거해요? 그냥 바로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 물어보고 제거 청구하고 말 안 들으면 제거한다는 거죠. 근데 뿌리는 어떻게 제거한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제거, 그냥 임의로 제거. 그냥 임의로 제거한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예. 나무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나무가 이렇게. 예? 여기 갑소유. 예? 여기 을소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일단 청구하시라고, 제거하시라고. 제거 청구. 근데 갑이 제거 안 하면 을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잘라볼 수 있다는 거죠. 물어보고 제거, 그냥 제거. 물어보고 가지는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 뿌리가. 에? 을이 어느 날 심심해서 땅을 파본 거죠. 땅을 팠더니 뿌리가 여기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물어보고 제거, 그냥 제거. 그냥 제거하시라고요. 뭔 차이죠? 얘는 안 보이잖아요. 뿌리는 땅에 파묻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땅을 파고 들어갔을 때 뿌리가 있다면은 그냥 없애도 된다고요. 근데 가지는 어디로부터 뻗어 나오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다가 물어보고 제거하시라는 겁니다. 자, 242조도 확인하세요. 건물을 축조하려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띄우시라는 거죠. 너무 붙여서 축조해버리면은 불났을 때 전부 다 타버리니까 반 미터 띄어라. 이항입니다. 인접지 소유자가 이 반 미터 안 띄우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 변경이나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건축에 착수하고 1년이 지났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돼 버렸다. 이러면은 철거 청구나 변경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그저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경과하거나 이미 완성된 경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상린관계 주요 조문들 위주로 살펴봤고
330페이지에 취득 시효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